맏며느리로 살며 그동안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 다 정리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 있네요. 누구나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살았어요. 가족의 안녕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늘 바라는 건 그것 하나였거든요. 제가 그런들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질없이 움켜쥐고 살았던지 오늘은 미련스러웠던 저의 삶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가 한 분 계시고 저와는 5살이나 터울이 나요. 부모님이 오빠를 낳고 바로 둘째를 낳으려고 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아 터울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오빠의 관심을 많이 받으며 자라게 됐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는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넘쳤어요. 공부도 하니까 성적이 나와 항상 상위권이었고 주변에는 친구들이 항상 많았죠. 공부 스트레스가 많은 학창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밝고 명랑하게 그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이후 유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도 나름 재밌었죠. 다만 남녀 성차별이 있던 시대라 주 업무가 커피를 타거나 사무실 청소, 가끔 복사 이런 것들이었어요. 분명히 입사 시험까지 치고 들어간 회사였지만 남녀가 하는 일이 달랐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불만이었어요. 대학 공부까지 하고 나왔는데 전혀 상관없는 잡무만 보고 있으니 인정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요. 결국 적응하지 못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또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교사가 돼야겠다 싶어서요. 학교 선생님은 여자라고 해도 그나마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늦은 시기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 모든 과정에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어요. 교원 시험을 대비해 학원을 다녔는데 남편과는 그곳에서 만났어요. 당시 학원의 시간제 강사였던 남편을 만나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공부하러 가서는 남자한테 반하고 온 거죠. 그러니 학원에는 공부보다는 선생님을 보러 가게 됐고 저는 서슴없이 제 감정을 고백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마치고 뭐 하세요? 집에 가야지. 에이, 끝나고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술? 나 술 못하는데. 세상에, 왜요? 술도 못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세상엔 술 안 먹어도 재밌는 거 많아. 아니죠. 젊음을 즐기는 데는 술이 빠질 수 없죠. 제가 오늘 쏠 테니까 같이 한잔하러 가요. 아니야, 나 내일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술 안 사줘도 되는데. 자꾸 빼실래요? 안 돼요. 같이 가요. 선생님은 숫기도 없고 심지어 술도 한 잔 못한다는 분이셨어요. 저랑 술 안 먹겠다 선을 긋길래 속이 상했지만 굴하지 않고 따로 만났죠. 그날은 다른 학생들도 불러 같이 시간을 보내며 친해졌고 이후에도 종종 제가 먼저 다가가 저의 호감을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둔한 선생님이 저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시작된 우리 둘의 감정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 이후 결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깊어졌어요. 나 결혼시켜주세요, 아버지. 뭘 한다고? 결혼요. 너 만나는 사람 있어? 누구? 뭐 하는 놈이야? 학원에서 시간 강사예요. 시간 강사? 지금 시간 강사하는 놈한테 시집 가겠다는 거냐? 자꾸 놈놈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이라니? 안 돼! 그런 놈한테 너 시집 못 보낸다. 아버지, 저 결혼할래요. 시켜주세요. 부모님은 그 사람의 직업을 듣자마자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사람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시니 저는 너무 답답했고요.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제 말에 별 수 없이 그 사람을 한번 보자 하셨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두 분은 그 사람을 만나보고는 더 반대를 하셨죠.
집안끼리 수준이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셨고요. 너 만나는 놈 장남이라며?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다는데 심지어 하나는 고등학생이래. 너 지금 시집가면 그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해줘야 해. 그걸 네가 할 수 있겠어? 네 방 청소도 안 하는 놈이. 할 수 있어요, 아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하잖아. 나 시집 보내줘요. 오빠랑 결혼할래. 이놈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 왜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글쎄 안 된다니까. 여보, 얘 학원 못 가게 해. 내일부터 집 밖에 나가지 마.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외출 금지까지 시키시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요. 그런데 원래 말리면 더 하고 싶은 법이잖아요.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실수록 저의 간절함은 더욱 커졌고 결국 식음전폐로까지 이어졌죠. 며칠이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으니 애 잡겠다 싶으셨는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결혼을 하기로 하고 보니 집안이 기울긴 많이 기울었어요. 몇 해 전 시어머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 치료비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쓴 상태라 본가도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 퇴직금까지 다 땡겨 쓴 상태라 우리 결혼자금이 빠듯한 상황에 저희 신혼도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준비를 하시면서 한숨만 더 깊어지셨고요. 어른들이 걱정이 많으셔도 저는 그저 좋았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누더기만 입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푹 빠져 있었죠. 결국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결혼 후에도 공부는 계속하기로 부모님과 약속을 했기에 학원을 다니면서 신혼생활도 했어요. 매일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홀로 계시는 시아버님과 시동생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도 해가며 소꿉놀이처럼 주부 생활을 했죠. 하지만 그런 기분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살림과 신경 써야 하는 시댁, 시어머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해서 일이 끝도 없었어요. 거기다 임신까지. 아이가 없을 때는 그래도 시간 분배를 잘해서 하면 내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나니 나를 위한 시간은 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이들을 돌보며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형수 역할을 해내느라 저는 점점 억척스런 아줌마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몸이 힘든 와중에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 덕분이었죠. 쓰레기 이리 줘. 무거운 거 나 시키라니까. 그걸 왜 당신이 다 해? 나 출근할 때 시키던지 퇴근하고 하면 되는데. 당신 바쁜데 언제 이걸 해? 내가 집에 있으면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쓰레기는 내가 버릴 테니까 놔둬. 응? 알았어. 고마워. 괜히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이 많지? 항상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도 우리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잖아. 이거야 당연한 거고.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당신한테는 늘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나한테 고마운 거 맞지?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줘야 해. 그럼 한눈 안 팔고 성실하게 해서 당신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스타 강사만 되면 우리 고생 끝이야. 응, 힘내. 남편은 저에게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요. 집안일도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려고 하고 쉬는 날에는 아이들 담당은 무조건 남편이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남편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들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남자들은 바깥일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회식도 딱 필요한 곳만 참석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술을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마시고 싶을 때는 집에서 반주 삼아 한두 잔 하는 게 다였죠.
가끔 명절에 친정을 갈 때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장인 비위 맞춘다며 술꾼인 저희 아버지와 끝까지 달리기도 했어요. 남편의 모든 하루는 저와 가족을 위해서만 쓰려고 했죠.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니 어떻게 제가 불만을 가지겠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동생들인 시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바로 아래 둘째는 공부머리가 있어서 꽤 잘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 이미 의대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는 수재였는데 자기 할도리는 알아서 척척하는 엘리트였죠. 한마디로 입을 댈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시동생인 막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위에 두 형과 달리 공부하는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이었죠. 분명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 너무 달라서 혹시 배다른 동생이냐며 남편에게 물어볼 정도였죠. 아니야, 수재 내 동생 맞아. 태어날 때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진짜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이름도 수재인데 어쩜 저렇게 공부를 싫어하나 몰라. 수재 태어나고부터 엄마가 아팠어. 그래서 수재는 많이 못 안아주고 그러셨는데 그런 게 영향이 있었는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좀 산만하긴 했어. 그래도 마음은 착한 놈이니까 이해 좀 해줘. 공부야 뭐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도련님 당신이 혼 좀 내줘. 학교도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아. 그래? 이 녀석 한마디 해야겠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도 졸업은 해야 나중에 뭘 해도 하지. 이제 1학년인데 벌써 이러면 앞으로 어떡해.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날라리였지만 막내라서 그런지 애같은 면도 있었어요. 둘째 시동생과 달리 저에게는 애교도 부리면서 형수님이라고 따르기도 했고요. 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어릴 때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마음이 더 쓰이기도 하는 시동생이었어요. 가족이라 그런가 내가 품어주고 싶기도 하고 저에게 정말 밉지 않은 애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였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그러더니 그래도 졸업을 하더군요. 졸업 후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는데 바로 군입대를 지원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얼른 다녀오고 치운다며 씩씩하게 육군으로 갔죠. 형들은 혹시나 군대에서 갈굼당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순종적이지 않고 자꾸 튀어나가는 동생의 성향을 잘 아는 거였죠. 저 역시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군 생활은 적응을 잘했고 제대까지 별일 없이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대학 진학은 애초에 접었기에 직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몇 군데 다녀보고는 자신이랑 맞지 않는다며 동네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도련님, 어제 저녁에 같이 있던 애들 누구예요? 어제 저녁이요? 그 오토바이 같이 탔던 형들요? 형이에요? 아니 밤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 다 욕해요. 욕이요? 누가요? 누가 우리 욕하는데요? 앞에서 따지면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시장 상인들 다 도련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아요. 형수, 내가 이 나이 먹고 형수한테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요? 자꾸 말 그렇게 할래요? 미안해요. 근데 좀 오바잖아요. 나 벌써 23살이에요. 곱비리가 아니라. 그럼 나이값 좀 하던가요. 자꾸 이러면 큰형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형한테는 말하지 마요. 나이차가 있어서 그런지 막내 도련님은 저희 남편을 제일 무서워했고 남편이 말을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러니 저도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 개망난이었으면 아예 무시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도련님이었어요. 여전히 그 오토바이 무리들과 어울렸고 낮에는 집에서 자고
밤만 되면 무슨 올빼미처럼 집을 기어 나갔죠. 만나는 아가씨들은 어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능력이 있는 건지 그 여자들이 골이 빈 건지 옆에서 지켜보는데 속만 타들어갔어요. 이제는 머리가 굵어서 혼을 낼 수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처신하기를 지켜봐야 했죠. 그래도 여자친구가 바뀌고 밤에 일하러 나가는 일들은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는데 웬 거냐니까 동네 형님 차인데 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라는 사람들은 조폭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 혹시나 큰 일에 휘말릴까봐 늘 노심초사 걱정을 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둘째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소개시켰어요. 부잣집 외동딸이었는데 있는 집 여식답지 않게 조신하고 성품도 좋아 보였고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다면서 도련님이 의사라는 걸 그 집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곧장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았죠. 둘째 도련님 말이야, 그 집에서 병원 차려준다고 하던데? 아이, 그랬대? 민재 이 녀석 대접받고 장가가네. 그러게, 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밀어주나봐. 분위기 보니까 도련님이 그 집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지 뭐. 민재한테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아버지는 우리가 모시니까. 그렇긴 해. 도련님 좋겠다. 그치? 죽어라 공부하더니 잘 풀려서 다행이야. 이제 막내 도련님만 잘 풀리면 걱정이 없겠는데 만나는 여자애들마다 왜 그런지. 왜? 뭔 일 있었어? 아니야. 일이 있을 게 뭐 있어. 일이 있긴 있었죠. 남편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도련님과 사귀었던 여자가 시댁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마침 제가 청소한다고 시댁에 있었는데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얼떨결에 저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도련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고 자신은 낳고 싶은데 애아빠가 지우라고 한다며 저를 붙들고 펑펑 울다가 간 적이 있었어요. 놀란 저는 도련님을 만나 바로 확인을 했고요. 도련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시키면 어떡해요? 아니 뭐 사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형수님 어떻게 아세요? 집에 찾아왔었어요. 애 낳고 싶다고 펑펑 울던데. 안 낳아요. 책임질 생각도 없는데 뭘 낳아요? 지우라고 했어요. 도련님, 지우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저 결혼 생각 전혀 없어요. 한 여자한테 매여 살 생각도 없고요. 이번 일은 죄송해요. 앞으로 형수님 귀에 안 들어가게 조심할게요. 도련님 일이니까 알아서 하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이러면 천벌받아요 진짜. 알겠다고요. 임신까지 시켜놓고 책임질 생각이 없다니 제 시동생이었지만 욕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위에 두 형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막내 도련님은 자꾸 문제를 만들기만 했어요. 심지어 임신한 여자가 한 번 더 있었는데 하필 또 저와 마주치게 됐고 지우러 병원 가야 하는데 저더러 돈을 달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또 도련님은 모르쇠였고 할 수 없이 제가 따로 모아둔 돈 500만 원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냈더니 그때서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도련님은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자꾸 여자들 임신시켜요?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걔네가 조심 안 한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조심할 자신 없으면 나랑 같이 지금 병원에 가요. 예? 병원요? 왜요? 왜긴 왜예요. 관리 못하면 나라도 관리가 되게 해야죠. 다시는 실수 못하도록 시술 받으러 가요. 그러다가 평생 자식 못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도련님 어차피 결혼 안 한다면서요. 아이 형수 왜 그래요? 무섭게.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도련님 편하게 해주려는데. 앞장서요, 병원에. 형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진짜죠? 네, 진짜. 맘먹고 병원에 가자고 가방까지 들고 나섰더니 그때는 또 겁먹은 듯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고등학생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그나마 저한테는 조심하는 구석이 있어서 그리 말을 듣는다고 하니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싶었어요. 계속 사람 아니고 동물처럼 행동한다면 인연을 끊겠다고 단단히 일러두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짐을 받아도 늘 마음이 쓰였어요. 남편은 이제 다 컸는데 알아서 한다며 신경 끊으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내 자식들처럼 자꾸만 애가 쓰였죠. 그래도 한동안은 얌전히 지내는 것 같았어요. 어쩐 일인지 연애도 하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돼선 일만 하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주니 고마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죠. 나이는 6살 아래 여자였는데 이전에 봐왔던 여자들과 너무나 다르게 조신한 그런 여자였죠. 도련님도 이번엔 진심인지 맘 쓰는 게 보였고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여자였어요. 부모님은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오히려 그게 더 다행이다 싶더군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도련님 같은 사위 안 보고 싶으실 게 뻔했어요. 안 계시니까 이렇게 장가라도 간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우리 쪽에서는 두 사람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망나니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넙죽 절을 하고 싶을 정도였죠. 허락이 떨어지자 곧장 결혼식 날을 잡았고 형제들과 시아버님이 갖고 계신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 도련님 신혼집을 구해줬어요. 둘째 도련님이 돈을 많이 보태긴 했지만 병원 운영이 잘 돼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선뜻 큰 돈을 내놨죠. 제일 어려운 게 해결되고 나니 다른 건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세간살이도 비싼 거 말고 적당한 걸로 구하고 신혼여행지도 동남아 쪽으로 싼 곳으로 예약을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 진짜 준비가 착착 됐더라고요. 결혼식 올릴 때 도련님 턱시도 입은 모습에 괜히 눈물이 났었어요. 시어머님이 안 계신 이 집안에 시집와서 그간에 애쓰며 살았던 것들이 쭉 떠오르기도 했고요. 특히 막내 도련님은 방황을 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썼기에 더욱 애잔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디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 빌어줬죠. 도련님이 좋아서 결혼을 해서 그런지 처음 2년 정도는 성실하게 여느 집 남편처럼 그렇게 살더군요. 여전히 밤에 출근하는 일을 했지만 일하는 시간 외에는 집에 곧장 들어왔고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땐 동서와 함께 와서 일도 거들고 그랬어요. 사람이 철이 들어 그런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동서도 위에 형님들한테 순종적으로 고집 세우지 않고 처신을 잘했기에 분란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런데 2년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도련님이 동서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서 딴짓을 하러 다니는 것 같았죠.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어째 정상적으로 산다 싶었어요. 형님, 어쩌면 좋아요? 수지씨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설마 도련님이 그랬을 리가. 왜? 무슨 일 있었어?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여자였어요. 누구냐고 물었는데 수지씨 만나는 여자라면서. 뭐? 그걸 가만히 뒀어? 만나자고 하지. 통화하고 있는데 집에 수지씨가 핸드폰 봤더니